어머니, 이제 집 정리하셔야죠. 저희도 감당이 안 돼요. 아들의 갑작스런 말에 당황했던 나는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깨뜨릴 뻔했습니다. 마음평 아파트에서 혼자 산 지 벌써 7년째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이 집이 얼마나 넓은지 매일 밤 느꼈지만 그래도 떠날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남편이 신던 구두가 아직 신발장 맨 아래 칸에 있었고 베란다 한쪽에는 남편이 아끼던 화분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떠나면 그 모든 것과도 작별해야 한다는 걸 알았기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라도 혼자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감당이 안 된다니. 그날 밤 아들네 집에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던가, 언제부터 자식에게 짐이 되었던가.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고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 뒤로 몇 달간 밤마다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그 돈으로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나?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인터넷을 뒤져보기도 하고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전히 이 집에서 삽니다. 매달 통장에 연금이 들어오고 병원비 걱정도 줄었습니다.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니 명절에 만나는 것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집에서 남편의 흔적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고요? 한 가지 선택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알짜배기 정보만 빠르게 알려드리는 실버 한 줄과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정보도 가장 먼저 배달해드립니다. 남편이 떠난 건 73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석 달을 버티다 결국 눈을 감았는데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집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40년 넘게 함께 살았던 사람이 사라지니 집안 공기마저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텔레비전을 틀어도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밥을 차려도 한 공기를 다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래도 버틸만 했어요. 남편의 보험금이 조금 남아 있었고 국민연금도 매달 들어왔습니다. 80만 원 남짓한 돈이었지만 혼자 먹고 사는 데는 크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해부터였어요. 몸이 하나 둘씩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졌고 어느 날은 욕실에서 미끄러져 손목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골다공증이 꽤 진행됐다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병원을 다니게 됐고 약값만 해도 1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난 건 그해 12월이었어요. 수리기사가 와서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품이 너무 낡아서 수리보다 교체가 낫겠다고 해서 견적을 받아보니 250만 원이란 큰 돈이 나왔어요. 남편 보험금에서 조금씩 쓰다 보니 그때쯤에는 통장 잔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수리비는 제가 드릴게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 계속 생기면 어떡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그 걱정이 오롯이 어머니를 향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고 집 대출금도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런 아들에게 손을 벌린다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 일인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을 팔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본격적으로 머릿속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마다 다른 말을 했습니다.
모임에서 만나는 순자 씨는 자기 언니가 집 팔고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괜찮다고 했고, 오래 알고 지낸 교회 집사님은 차라리 작은 집으로 옮기고 차액으로 생활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또 누구는 영모기지론이라는 게 있다던데 한번 알아보라고도 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방법 3가지를 하나씩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한 건 집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처럼 보였어요. 집을 팔면 몇 억이 생기고 그 돈으로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면 밥도 해주고 아프면 돌봐주고 아들에게 짐도 안 되니까요. 인터넷으로 요양원 가격을 검색해 봤습니다. 시설이 괜찮은 곳은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였고 비싼 곳은 500만 원이 넘는 데도 있었습니다. 집을 팔면 대략 5억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부동산에서 말했습니다. 만약 한 달에 250만 원짜리 요양원에 들어간다면 1년에 3천만 원, 10년이면 3억 원, 거기에 병원비, 간병비, 기타 비용을 더하면 5억 원이 15년도 안 돼서 바닥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73세 들어가면 88세까지밖에 못 버틴다는 얘기였습니다. 요즘 90까지 사는 분들이 수두룩한데 돈이 먼저 떨어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생각을 하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게다가 요양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어서 아는 분의 소개로 한 곳을 방문해 봤습니다. 시설은 깨끗했고 직원들도 친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복도를 지나다가 한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기엔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기다림도 없어 보였습니다. 안내를 해주던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처음엔 다 적응하기 힘들어 하세요. 그래도 한 달 지나면 괜찮아지세요. 그 말이 저에겐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적응한다는 게 체념한다는 말과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요양원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가지 않겠다 였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본 건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른바 다운사이징이라고들 하더군요. 40평짜리 아파트를 팔고 20평 정도 되는 작은 집을 사면 차액으로 2억 원 정도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조금씩 뺐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게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었어요. 부동산에 가서 작은 아파트 매물을 몇 군데 보러 다녔습니다. 집들은 대부분 오래된 건 무리였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무릎이 안 좋은 상태에서 4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은 가격이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차액이 2억이 아니라 1억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살았던 이 집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동네로 간다는 게 생각만 해도 막막했어요. 여기서는 슈퍼에 가는 길도, 병원 가는 길도, 동네 운동 가는 길도 눈 감고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웃들 얼굴도 익숙하고 경비원분들도 친절하시거든요. 그런데 새 동네에 가면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새 친구를 사귀고 새 길을 익히고 새 환경에 적응한다는 게 가능하기나 한 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사 갔다가 우울증에 걸린 분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모임에서 친하게 지내던 박영애 씨의 친정어머니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서울에서 지방 소도시로 내려갔는데 1년도 안 돼서 치매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사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환경이 갑자기 바뀌면
어르신들에게 좋지 않다는 건 여러 번 들은 얘기였습니다. 결국 이 방법도 접었습니다. 돈도 생각만큼 안 남고 마음의 짐이 너무 컸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본 건 자식에게 집을 미리 물려주고 생활비를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증여를 하고 대신 아들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요즘 그렇게 하는 집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집을 미리 주면 나중에 상속세도 줄일 수 있고 어차피 나중에 줄 거 미리 주는 거니까 서로 좋은 거 아니냐고들 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이 집을 미리 증여할 테니 대신 엄마한테 생활비 좀 보내주면 어떨까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생각해 봤는데요. 저도 솔직히 지금 여유가 없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이 자해 매달 빠듯하거든요. 제가 드린다고 해도 얼마 못 드릴 것 같아요. 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는 게 얼마나 팍팍한지 뉴스에서도 맨날 나옵니다. 아들이 못난 게 아니라 요즘 시대가 그런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집을 자식에게 넘겼는데 그 자식이 사업에 실패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자식의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쫓겨나다시피 한 경우, 아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함부로 결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집을 넘기고 나면 이 집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법적으로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셈이 되는 거니까요. 아들이 아무리 효자라도 내 집이 아닌 곳에서 산다는 건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결국 포기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다 알아보고 나니 더 막막함만 더 커졌습니다. 집을 팔면 갈 곳이 마땅치 않고 집을 넘기면 불안하고 그냥 있자니 돈이 부족합니다. 국민연금 80만 원으로는 병원비 내고 공과금 내면 남는 게 거의 없었기에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마트에 가서 장바구니에 담았던 물건을 다시 내려놓고 온 적도 있습니다. 사고 싶은데 계산할 때 돈이 모자랄까봐 미리 포기하는 그 마음을 이 나이에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밤마다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이 집에서 계속 살면서 돈 걱정 없이 지내는 방법이 정말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이 나를 지켜줄 수는 없는 걸까? 내가 이 집을 지키려고 애쓰기만 했지, 이 집이 나를 도와줄 방법은 없는 걸까? 그 만남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날이었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보다 2살 위인 75인 영자 씨는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구나 싶어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혼자 사시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세요? 자식들한테 받으세요? 영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주택연금 받아요. 주택연금? 그 단어를 처음 들은 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누군가 얘기하는 걸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뉴스에서 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뭔지는 몰랐어요. 영무기지론이라는 것과 같은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게 정확히 뭐예요? 집 파는 거랑 뭐가 달라요? 영자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은 안 팔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거예요. 국가에서 보증해 주는 거라서 믿을 만하고요. 그 설명을 듣는 순간 뭔가 머릿속에서 번뜩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을 안 팔고도 돈을 받을 수 있다니. 그게 가능한 거였어? 영자 씨에게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영자 씨는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집을 담보로 맡기면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집값과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영자 씨의 경우 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120만 원이요? 그것만 받고 생활이 되세요? 국민연금이랑 합치면 200만 원이 좀 넘어요. 혼자 먹고 살기에는 충분해요. 병원비 내고 공과금 내고 그래도 남아요. 가끔 손주들 용돈도 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눈앞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국민연금이 8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100만 원만 더해져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200만 원 가까이 되면 병원비 걱정도 줄고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마트에서 물건 내려놓을 일도 없을 텐데 영자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입했는데 진작 할 걸 그랬어요. 괜히 몇 년을 고민만 했어요. 집 팔아야 하나, 요양원 가야 하나, 그런 생각만 하다가 시간만 보냈어요. 알아보니까 이게 제일 나은 방법이더라고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영자 씨도 저와 똑같은 고민을 했구나. 똑같이 막막했구나. 그런데 결국 방법을 찾았구나.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면서 영자 씨에게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고 했더니 영자 씨가 흔쾌히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언제든 전화하세요. 제가 가입할 때 알아봤던 거 다 알려드릴게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켜고 주택연금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제도라고 나왔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예상 연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집 시세와 제 나이를 입력해 봤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월 지급금 예상액 115만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정말 가능하다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영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 씨는 자신이 가입할 때 어떻게 했는지, 어디로 가면 상담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일단 주택금융공사 지사에 가서 상담받아봐요. 무료예요. 거기서 다 설명해줘요. 겁먹지 말고 가세요. 영자 씨의 말대로 다음 주에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가기 전날 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은행이나 공공기관 같은 데 가면 괜히 주눅이 들어서요. 젊은 직원들이 뭐라고 빨리 말하면 못 알아듣기도 하고 서류 쓰라고 하면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어지기도 하고 그런 게 싫어서 그동안 이런 데를 피해왔는데 이번에는 용기를 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사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분위기가 편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옆에 저처럼 나이 지긋한 분들이 여럿 앉아 계셨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상담사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말투가 차분하고 친절했습니다. 제가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러 왔다고 하니 천천히 하나씩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주택연금은 쉽게 말해서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거예요. 집을 파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집에서 사실 수 있어요. 집을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네, 안 팔아요. 대신 담보로 잡히는 거죠.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때 집을 처분해서 그동안 받은 연금을 정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한테 물려줄 게 없어지는 거네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집값이 연금 총액보다 많으면 남는 건 자녀분들한테 가요. 반대로 집값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았어도 자녀분들이 그 차액을 갚을 필요는 없어요. 국가에서 보증하니까요. 그 설명을 듣는데 머릿속에 있던 복잡한 생각들이 하나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상담사분이 제 상황에 맞춰서 예상 금액을 계산해 줬습니다. 집 시세와 제 나이를 기준으로 월 118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종신 지급 방식으로 하면 살아있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118만 원이요. 그게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90까지 사시든 100살까지 사시든 계속 나와요. 끊기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돈이 끊기지 않는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이 얼마나 큰 안도감을 주는지 직접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통장에 든 돈이 줄어드는 걸 매달 확인하면서 느끼는 불안, 언젠가 바닥날 거라는 공포, 그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상담사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주택연금이 좋은 점이 또 있어요. 이 집에 계속 사시는 거라서 재산세는 25% 감면되고요. 등록 면허세나 교육세 같은 것도 감면돼요. 세금 얘기까지 나오니 더 실감이 났습니다. 이게 그냥 개인이 하는 계약이 아니라 국가에서 만든 제도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걱정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아파서 병원에 오래 입원하게 되면 어떡해요? 요양원에 가야 되면요? 병원에 입원하셔도 연금은 계속 나와요. 요양원에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완전히 이 집을 떠나서 다른 데서 사시게 되면 그때는 주택연금이 종료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원하시면 집을 처분하고 정산하면 되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하나 궁금한 걸 물어볼 때마다 상담사분이 친절하게 답해줬습니다. 그렇게 1시간 넘게 상담을 받고 나오니 머릿속이 한결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예전에 알아봤던 요양원과 다운사이징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집은 없어지고 낯선 곳에서 남이 차려주는 밥을 먹어야 합니다. 다운사이징을 하면 정든 동네를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집을 넘기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은 달랐습니다.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달 돈이 들어오고 죽을 때까지 보장되는 것, 집을 지키면서 집이 나를 지켜주는 것, 그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랐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볼 때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기분이었고, 다운사이징을 알아볼 때는 쫓기는 기분이었고, 자식에게 집을 넘기는 것을 생각할 때는 구걸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연금 상담을 받고 나오니 처음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손 벌리는 게 아니라 내 재산으로 내 노후를 지키는 것. 그 당당함이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주택연금이라는 거 알아보고 있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집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 받는 거야. 그러면 내가 생활비 걱정 안 해도 되고 너한테 손 안 벌려도 돼.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걱정이 많았거든요. 어머니 생활비 드리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되니까 그게 마음에 걸렸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면 저도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도 편해지고 아들도 편해지는 방법. 그게 가능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서류 준비하고 집 감정받고 계약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상담사분이 단계별로 안내해줘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서류에 서명할 때 손이 떨리긴 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인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지 마지막까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첫 달 연금이 통장에 찍히던 날 그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국민연금 80만 원에 주택연금 118만 원, 합해서 198만 원. 처음으로 200만 원 가까운 돈이 한 달 생활비로 생긴 겁니다. 통장을 보면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병원비 내고 약값 내고 공과금 내고 반찬 사고 그래도 남겠구나. 아들에게 손 안 벌려도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첫 달에는 그동안 미뤄뒀던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 상담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돈 때문에 엄두를 못 냈는데 이제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하나씩 천천히 하기로 했지만 언젠가 해야지가 아니라 올해 안에 하자로 바뀐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랐습니다. 둘째 달에는 오랜만에 마트에서 마음 편히 장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카트에 담았다가 다시 내려놓고 계산대 앞에서 머뭇거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 먹고 싶은 것 그냥 담았습니다. 과일도 사고 고기도 사고 손주들 줄 과자도 샀습니다. 계산할 때 카드를 내밀면서 이런 게 평범한 일상이구나 싶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장을 보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잃어보면 알게 됩니다. 셋째 달에는 모임에서 한턱 냈습니다. 그동안 모임에서 뭔가 먹을 일이 생기면 슬쩍 피하곤 했습니다. 누가 돈을 내자고 하면 부담스러워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오늘 점심 제가 살게요. 다들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근처 칼국수집에서 12분이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계산할 때 8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큰 지출이라고 느꼈을 텐데 그날은 그냥 기분 좋게 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옆에 있던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씀씀이가 커졌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주택연금 시작했어. 매달 돈 나오니까 여유가 좀 생겼어. 순자 씨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게 뭔데? 나도 알려줄 수 있어? 그날 모임에서 주택연금에 대한 얘기가 한참 이어졌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영자 씨 만나기 전에는 몰랐으니까요. 제가 아는 만큼 설명해 드렸고 더 궁금하면 주택금융공사에 가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넉 달째가 되니까 생활 패턴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달 초에 연금이 들어오면 먼저 고정 지출을 뺍니다. 관리비, 전기료, 가스비, 통신비, 보험료. 이것저것 합치면 30만 원 정도. 그 다음 병원비와 약값을 빼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나머지 130만 원 정도가 생활비로 남습니다. 혼자 사니까 식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30만 원이면 충분하고 아껴 쓰면 20만 원도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가 그냥 남습니다. 그 돈은 비상금으로 모아두기도 하고 가끔 손주들 만날 때 용돈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전에는 매달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 돈이 언제 바닥날까? 바닥나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달 돈이 들어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채워집니다. 그 차이가 마음에 주는 안정감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예전에는 명절에 만나면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고, 아들은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고, 밥 먹으면서도 서로 할 말이 없어서 텔레비전만 보고 헤어질 때도 인사가 어색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택연금 시작하고 처음 맞은 설날은 달랐습니다. 제가 먼저 손주들 세뱃돈을 준비했습니다. 손주가 둘인데 각각 10만 원씩. 예전에는 5만 원도 빠듯하게 줬는데 이번에는 넉넉하게 줬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안색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부엌에서 감당이 안 된다고 했던 그 며느리였으니까요. 물론 며느리를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때는 다들 힘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니까 관계도 바뀌는구나 싶었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아들과 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주택연금 잘 나오세요? 응, 잘 나와. 걱정 마. 어머니가 편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요. 솔직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너도 힘들잖아.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 대화를 나누는데 아들 눈이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돈 때문에 멀어졌던 마음이 돈 걱정이 없어지니까 다시 가까워지는 거구나. 그게 씁쓸하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했습니다. 요즘 하루 일과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히 밥을 먹고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합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멀리는 못 가지만 아파트 단지 안이라도 걷습니다. 걷다 보면 아는 분들을 만나고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전에는 경로당에 갑니다. 거기서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고 점심도 같이 먹습니다. 경로당 급식이 있는 날은 거기서 먹고 없는 날은 근처 식당에서 사 먹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외식이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가끔 다른 분들 사드리기도 합니다. 오후에는 집에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낮잠을 잡니다. 저녁에는 간단히 요기하고 아들이나 손주들이랑 영상 통화를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통화할 때도 어딘가 마음이 무거웠는데 지금은 그냥 편합니다. 안부만 묻고 건강하냐고 물어보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을 때 영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 씨,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고마워요. 뭐려? 나도 누가 알려줘서 한 건데 우리처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 이거 모르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가 알려드리면 돼요. 그 말대로 저도 주변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서, 교회에서 아는 분들한테 주택연금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관심을 보인 건 아니지만 몇 분은 진지하게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내 삶이 안정되니까 남의 삶에도 도움이 되고 싶어지더군요. 그것도 변화라면 변화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택연금이 만능인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처럼 잘된 경우도 있지만 맞지 않았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모임에서 알게 된 최영수 씨는 저보다 2살 아래인 71살입니다. 이분도 혼자 사시는데 작년에 주택연금을 시작하셨습니다. 집이 저보다 작아서 월 지급금이 9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국민연금이랑 합치면 16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난 배달 아르바이트도 하거든. 한 달에 3, 40만 원 벌어. 그거랑 합치면 200만 원이 넘어.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감사한 거지.
최영수 씨는 아들이 외국에 살아서 자주 못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택연금이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자식한테 손 벌릴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겠냐고 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교회에서 만난 이점숙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은 남편분이랑 같이 사시는데 두 분 다 80이 넘으셨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주택연금을 하셨는데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셔도 연금이 계속 나온다는 점이 마음에 드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감이 먼저 가면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이었는데 이거 하고 나니까 그 걱정이 줄었어. 누가 먼저 가든 남은 사람이 연금 받으니까. 권사님은 월 지급금이 130만 원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 국민연금 합치면 150만 원 정도 되니까 총 280만 원 정도로 생활하신다고 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사시니까 생활비가 좀 더 들지만 그래도 충분히 여유 있게 사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이 성공한 건 아닙니다. 같은 모임에서 만난 박정희 씨는 올해 73살인데 작년에 주택연금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런데 가입을 못 하셨어요. 이유는 집에 이미 대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기존에 대출이 있으면 그걸 먼저 갚거나 정리해야 합니다. 박정혜 씨 집에는 예전에 받은 대출이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 돈을 갚을 여력이 없으니까 가입 자체가 안 됐습니다. 주택연금에서 나오는 돈으로 대출을 먼저 갚을 수 있다고 하긴 하던데 그러면 내가 받는 돈이 확 줄어들더라고. 남는 게 별로 없어서 그냥 안 했어. 박정혜 씨는 결국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걸 선택하셨습니다. 원하던 방법은 아니었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던 거죠. 또 한 분은 주택연금에 가입은 했는데 중간에 후회하신 경우입니다. 이분은 가입하고 1년쯤 지나서 갑자기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졌다고 합니다. 자식 사업이 어려워져서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은 매달 조금씩 받는 방식이라 한꺼번에 큰 돈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았으니까 따로 대출도 안 되고 목돈 마련할 방법이 없더라고. 결국 연금 해지하고 집 팔았어. 주택연금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에 이자를 더해서 갚아야 합니다. 이분은 1년간 받은 돈에 이자까지 해서 2천만 원 가까이를 뱉어내셨다고 합니다. 집 팔아서 정리는 했지만 처음부터 안 했으면 더 나았을 거라고 후회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주택연금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택연금이 가능했던 전제와 주의할 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에 기존 대출이 없거나 적어야 합니다. 대출이 많으면 주택연금으로 갚을 수 있지만 그러면 정작 받는 돈이 줄어듭니다. 대출이 너무 많으면 가입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중간에 목돈이 필요할 일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이라 한꺼번에 큰 돈을 뽑을 수 없습니다. 자녀한테 목돈을 지원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셋째, 이 집에서 끝까지 살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이사를 가야 하거나 요양원 같은 곳에 들어가야 하면 복잡해집니다. 물론 그때 가서 정리할 수 있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넷째, 자녀와 미리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주택연금을 하면 집이 상속재산에서 빠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나중에 받을 유산이 줄어드는 셈이니까 미리 얘기해 두는 게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미리 말했고 아들도 동의했기에 마음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후에 집을 지키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집을 먼저 팔지 마세요.
집을 팔면 갈 곳이 마땅치 않고 돈도 생각보다 빨리 없어집니다. 팔기 전에 주택연금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세요. 둘째, 자존심 때문에 제도를 외면하지 마세요. 주택연금은 국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누구한테 손 벌리는 게 아닙니다. 내 집으로 내 노후를 지키는 당당한 방법입니다. 알아보는 것 자체는 공짜니까 일단 상담받아 보세요. 셋째, 가족과 미리 대화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자녀와 상의하세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면 오해가 줄고 나중에 탈도 없습니다. 저는 그 세 가지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매일 아침 남편이 키우던 화분에 물을 줍니다. 베란다에 서서 창밖을 보면 40년 넘게 봐왔던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 집이, 이 풍경이 내 삶이구나 싶습니다. 이걸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여러분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방법을 모르셨던 것 뿐입니다. 이제 아셨으니 한번 알아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저처럼 우연히 방법을 알게 되는 분이 한 분이라도 더 계시면 좋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 돈이 되는 정보만 쏙쏙 모아서 알려드리는 실버 한 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삶의 질이 좋아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